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 용사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 와우. 네, 저보고 돌아왔습니다. 너무 이상하다. 어머 어디 갔었냐 이런 얘기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공식 멘트인데 나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노영희 TV와 안진걸 TV 구독 좋아요도 함께 해주십시오. 스픽스 200만, 노영희 TV, 안진걸 TV 100만. 야, 그때 좋아요. 진정한 언론의 방, 언론 개혁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요즘에 진짜 한 명, 두 명 구독자를 늘리기가 더 어렵더라고요. 요즘에 많이 안 올라와요. 제가 25만 9천 몇백 명인데 네. 26만이 안 되네. 그거 대선 전후 내란 극복 전후에서 이제 최고치 올라갔다가 요즘 이제 조금 이제 안정화됐다고 생각해서도 빠지셨고 또 이제 내란 세력의 그 발악이 짜증나니까 아유 짜증나고 좀 빠지게 됐고 또 MBC 뉴스나 JTBC 뉴스 볼만하다니까 뉴스 쪽으로도 좀 많이 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그런데 여러분 이럴수록 또 언제 대한민국 어떤 우여곡절에 빠질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내란 잔당들이 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시도가 계속됩니까? 막 장해찬이나 김민수가 막 김민수는 사람 죽여도 된다고 사살해도 된다는 말을 이럴 때일수록 노영희 TV, 안진걸 TV, 스픽스 200만, 100만 막 이렇게 쭉쭉쭉 올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네. 도와주십시오.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누가 갑니까? 예. 소장이 달려가는 이재명 거거든요. TV, 우원식 TV 갈 때 달려갔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저도 현장에서 안진걸 TV도 달려갔었죠. 예. 네, 맞습니다.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은 개인 TV는 없으신 건가요? 네, 개인 저는 채널? 예. 왜요? 지금 이렇게 나가는 것만으로도 욕을 많이 먹고 있어서 왜 욕을 먹어요? 김성환 평론가님은 정통 평론가를 향. 향하면서 이제 그 정통 평론에 올인하면서 이제 개인 채널에 이렇게 신경을 쓰지 뺏기고 싶지 않은 그 훌륭한 야, 평론가의 되게 제 속에 들어갔다 나오셨어요? 예. 어떻게 아니, 이렇게 정통 평론가도 필요합니다. 자기 유튜브를 하게 되면 또 유튜브에 너무 신경을 쓰게 돼서 평론이 좀 소홀하게 되고 또 우리 애청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평론을 조금 이렇게 입맛을 맞춰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 굉장히 불편부당한 평론에 조금 그 장애가 있을 수도 있죠. 좋습니다. 야. 남아 계십시오 그렇게. 이야,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진걸 화이팅. 좋아요. 네, 그리고 신용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님.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예. 네. 야, 감사합니다. 우리 신 교수님 자리에 앉으시라고 제가 말을 좀 끌고 있었죠. 시원 화이팅! 시원 화이팅! 진짜 이 8시 이 시간에 모이는 분들은 화이팅 받아야 됩니다. 약간 애매한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저녁 모임도 못 가고. 밥 먹다가 잠깐 빨리 얼른 다시 오는. 끝나고 전화했더니 다 가버렸대 집에. 야 기다리라 했잖아!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저녁 약속을 사실은 잡아본 적이 없어요, 거의. 네, 그러게요. 진짜. 저희는 저녁 이 시간이 약속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인데 좋은 점은 또 술을 피할 수 있는 잘하셨습니다. 근데 진짜 술 먹은 지도 너무 오래됐고, 옛날이 그립다. 옛날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걸 딱 어떻게 느끼냐면, 안진걸 소장이 진짜 주당이거든요. 네. 맨날 이렇게 술을 막 품 안에 넣어놓고 다니면서 막 우리 먹이고 옛날에 그랬었는데. 저기 있는 거 아니에요 저기? 요즘 많이 변했죠. 요즘 안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살이 예.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자 우리 스픽스 역전 영사들 봐주시는 여러분들도 이게 좀 건전하고 평온한 그런 연말 좀 정리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주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나는 너무 화가 많이 나는 게 화나면 사실 안 되는데 특검이 이제 내란 특검이 특히 끝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뻔뻔스럽게 말들을 막 다 바꾸고. 네 증거 별로 없지? 우리가 이제 말 바꿔가지고 우리 알아서 하겠다. 이런 태도를 지금 취하는 거예요. 특히 뭐 이진우라던가 아니면 그 윤영호라든가 이 사람들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한 거죠. 네, 왜 그러는 걸까요? 아니 첫 번째로는 이제 법원에서 그 하는 모습들을 다 봤잖아요. 그 네. 재판장들이 하는 모습 뭐 진짜 한 분 정도나 확실하게 정말 재판을 그야말로 법관답게 이끌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이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런 이상한 재판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내란 특검까지 끝났단 말이에요. 일단 뒤에 이제 뭐 특수본으로 가든 뭐 제2의 종합특검으로 가든 그건 또 변론이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줄줄이 완전히 말을 180도 바꾸고 태도 돌변하고 정말 이게 과연
내란을 겪은 지금 대한민국 1년 후의 모습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맞습니다. 또 우리 또 이제 화내는 거 하면 우리 김성환 평론가도 또 사실은 묻잖아요. 화를 겉으로는 안 내는데 이제 이렇게 올바르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 표현을 사실 그렇죠, 저분이 잘하거든요. 분노가 많죠. 분노가 많죠. 얘기해 주세요. 예. 이제 그 자기 살자고 하는 짓이죠. 뭐 살겠다고 하는데 거기 그 말에 속아 넘어가는 판사가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특검 조사를 받을 때는 증거를 들이대고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듣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가 벗어나기 어렵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줄줄이 실토하고 지금 공판 중심주의니까 가서 재판정 앞에 가가지고는 지금 말바꾸기를 하고 있는 이런 형국인데요. 이건 아마 국민들도 다 아시고 판사들도 저는 알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윤영호 전 본부장의 경우에는 자기가 오히려 일을 크게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그 일을 크게 만들어 놓은 거 뒷수습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입을 오히려 거꾸로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리고 한학자 총재로부터 이 통일교를 배신당했다. 이런 또 신도들의 비난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한학자 총재를 향해서 경찰 수사가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네. 더 많이 분노한 신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더 오히려 입장이 곤란해졌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참 그릇이 진짜 코딱지만 합니다. 하여튼 양심도 없다. 네, 지금 그 맞아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역시 김용현이 한 인사다. 김용현 노상원이 만든 인사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런 자들을 사령관 그 3스타 만들어가지고 사령관 자리에 올려다 놓고 우리말 잘 들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앞에다 갖다 놓고 계엄군 출동시키게 하고 이런 계획 하에 인사를 냈던 거 아니에요? 이런 자니까 그렇게 인사를 냈던 거다라는 걸 스스로 증명해 보겠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 말을 판사가 믿는다고 하면 웃기는 건데 왜냐하면 그 밑에 부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하다못해 한강 건너지 말라고 한 대령도 있는 상황인데 자기가 난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지금 면피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절대 면피 안 될 거라고 봐요. 네, 맞습니다. 자, 구독유진님께서 이진우 사령관은요, 그 부친도 전두환이 쿠데타 때 참여를 하고, 이진우 본인은 윤석열 쿠데타 참여하고, 이진우의 아들은 현재 장교로 복무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이제 가족 이름 전부 다 이제 그 군인 가족인가 보네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쿠데타 계속 참여하는 거는 이상한데. 지금 그 아드님만큼은 또 안 안 그러기를 네, 바라고. 그러길 바라고. 예. 직접 연좌제를 반대하니까 우리 박정훈 대령님 옛날에 이제 옛날도 아니죠. 최상병 났었을 때 내 아들이 육사요. 우리 아들이 이 사건을 다 보고 있어 하면서 그래서 더더욱 더 군인답게 네.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맞아요. 일단 윤용호는 그런 것 같아요. 지 멋대로 막 지가 살기 위해서 진술하다가 야 윤석열 세력 구 요건에만 줬어? 야당도 줬지? 하니까 막 그래서 전재수 막 했다가 일이 너무 커지고 전재수는 받았다는 증거도 없고 심지어 그러니까 아이 모르겠다 그러면 괜히 다 온수 사느니 이미 난 찍히고 베린 몸인데 다 그냥 어차피 뇌물 줬다 그러면 본인도 뇌물죄로 처벌이 되니까 그쵸. 다 안 줬다라고 말을 바꿔서 거의 패닉 상태가 아닌가 싶은데 이게 있더라고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한학자 그룹에서는 윤용호한테 다 떠넘기려고 그래요. 윤용호는 또 자기가 다 지휘받았다 그래요. 그 과정에서 그럼 누가 제일 멘탈이 불안하겠습니까? 누가 불안해요? 윤용호가 제일 불안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모셨던 그룹에서 자기를 완전히 자기한테 다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니까 자기도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진술했는데 네. 하다 보니까 자기의 범죄까지 다 진술돼 버린 거거든요. 뇌물은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다 처벌하니까 뭐 대부분 그러니까 멘탈이 붕괴돼서 아무 말을 했다가 처리하기도 어려우니까 이제 아예 다 안 줬다라고 거짓말하는 뭐 이런 네. 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내란 특검이 어제 기자회견을 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는데 참 공교롭게도 이진우 전 사령관, 수방사령관, 또 윤영호 전 본부장 등이 진술을 막 바꾸고 있습니다. 정말 이 이상한 행동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지 한번 영상을 보시고 얘기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 외부로 끊어내란 말을 들었습니다라고 계속 들을 때 저도 경험 상태에서 또 TV도 보고 다 하니까 그럼 내가 그럴 수 있겠다 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제 자신한테 아니 내가 국회
국회를 포함해서 국가 중요 시설 기능 유지라면 국회 기능 유지의 핵심은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이 있는 안에 운영하기 위한 본청인데 그거 임무 준 사람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말을 하면 제가 반응을 그렇게 했을까? 그냥 밑에다 시켰을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야, 저 사람 진짜 너무 좀 미안한 말이지만 좀 너무 얼굴이 이렇게 두꺼우시네. 지가 한 말을 자기가 해놓고. 지가 열심히 해놓고 완전히 이제 난 바보요 이렇게 하는 수법을 쓰네요. 자기가 네네. 저런 사령관이 그 엄중한 계엄 상황에서 네. 밑에 그 수방사를 지휘했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지휘를 했을까? 그 박근혜식 표현으로 혼이 비정상인데 네. 정신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고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고 나중에 부관이 얘기해줘야 며칠 뒤에 기억이 나고 TV에서 나온 얘기하고 자기가 한 얘기가 헷갈려가지고 말을 못하는 정도 지적 능력인 사람이라면 이 제대로 지휘를 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가 책임이 뭐 없다고 하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사람들한테 조롱감이 되고 얼마나 무능하고 이런 사람인지를 스스로 입증해 보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또 저런 말을 변호사님이 믿겠어요? 이제 법조인이시니까 뭐 저런 장면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뭐 네. 무게는 다르지만 그러면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전제를 달잖아요. 뒤에 말을 바꾸기 전에. 그렇죠. 그러면서 저 중요한 내란에 대한 걸 말을 바꿨다. 그걸 과연 그 어떤 재판장이 그럼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마 변호인들하고 저렇게 짰겠죠. 이제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스스로 번복하면서 이제 계속 지그재그를 하겠죠. 네. 그렇다고 저거를 과연 속듯이 아이고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하는 재판장은 글쎄 한 명 있을래나 없을 것 같습니다. 직연이 맞아도 뭐 할 겁니다. 이게 아마 이제 내란 주요 종사잖아요, 저자들은. 근데 이제 그 중에 국회 기능을 마비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게 주요 종사의 핵심이잖아요. 아마 지치를 받은 것 같아요. 뭐 윤석열이든 김용현이든 뭐 그런 적 없다. 우리는 내란한 적도 없고 그런 적도 없다. 국회 기능 마비하려고 그냥 기능을 도와주러 갔다라는 거짓말 해야 되니까. 제가 들은 말 중 가장 이해가 쉬운 말. 거짓은 복잡해요. 진실은 명료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진심이면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국회를 보호하러 갔습니다. 폭도들로부터 이 말만 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었으면 저 사람은 이미 여러 번 끌어내라 했다. 지 부하들도 들었고 수도 없이 그 의원을 끌어내고 국회를 봉쇄하는 건 너무나 많이 지금 수백 명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뒤엎어대니까 이제 거짓이 복잡해진 거죠. 원래 뭐 제가 근데 지금 우리 애청자들 말도 그래요. 지금 저 사람 무슨 말 하는 거냐고. 말귀를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거짓을 해야 되니까 복잡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죠. 막 행설수하는 거죠. 심지어는 그 말을 내가 하긴 했는데 내가 TV를 보고 그렇게 상상했다. 상상했다. 상상하고 진술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헌법재판소라든지 그동안 국회에서. 그러니까 비상대권이나 계엄은 전시 사변일 때 발동하는 거잖아요. 네. 전시 사변이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지휘관이 출동해서 특히 서울을 방어하기 위한 최전선에 있는 부대 지휘관이 가서 그래서 자기가 지휘를 했는데 가서 부하들 보고는 다 하라고 시키고 가가지고 부하들이 죽든 말든 상관없이 나만 살겠다? 이러는 자가 어떻게 장군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겠습니까? 네. 전쟁이 나면 이런 자들은 자기가 나가서 자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글쎄 내가 기억이 나나?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어디서 다른 데서 들었나? 이렇게 얘기할 인간이에요. 저런 인간들한테 별 달아준 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한심해요. 그리고 저런 자들을 결국은 계엄을 위해서 사령관 지휘까지 만들어준 자도 제가 볼 때는 웃기고 없고요. 예. 저런 자들한테 어떻게 우리나라 그 젊은 청년들의 목숨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별 달아준 거 잘 말씀 지적해 주셨어요. 지금 물론 이제 아직 그 기결수 저기가 아니니까 군복을 입고 나오지만 사실은 상당히 불쾌합니다. 보는 국민들. 그러니까 그게 우리 별 예. 다 명예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별 3개란 말이에요. 별 4개, 3개. 굉장한 무게를 가졌단 말이에요. 저 자리를 위해서 정말 평생 목숨 바쳐서 열심히 헌신하는 군인들 많이 있습니다. 네. 수의를 입고 와도 현찬을 저거에 아마 이런 심리적 작용도 있을 거예요. 저 제복을 입고 있음으로 인해서 더 의기양양하고 거짓말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수의나 제수복 입는 것보다.
그래요. 반성하는 스스로 반성하는 게 적기 때문에 정말 보는 국민들 불편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진혜 전 사령관이 저렇게 진술을 바꾸니까 우리 윤석열 씨 행복해가지고 막 잇몸이 만개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윤영호 전 통일부 본부장도 지금 아주 그냥 말을 이랬다 저랬다 정말 우리를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진행된 공판에서 나 그렇게 말한 적도 없는데 이상한 말들이 막 떠돌아다니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는요 펜스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측에도 연락이 먼저 왔었다 뭐 이딴 얘기를 지금 하면서 아주 그냥 여기저기 다 지금 이상한 총을 다 남발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거겠죠? 현실적으로는? 아니 그리고 저 이재명 캠프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는 건 저는 사실에 가까울 거라고 봐요. 아니, 미국 부통령이 왔는데 전 부통령이 왔으면은 네. 미국과 어떤 방식으로든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만나서 뭔가 미국 조야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물꼬를 틀 수 있으면은 좋잖아요. 네. 어떤 후보나 다 원하는 방식이었는데 결국은 이재명 당시 후보하고는 성사가 안 됐던 거예요. 그 어떤 판단을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네. 근데 그때 윤석열은 덥석 물고 거기 가가지고 직접 펜스를 만난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연락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가지고 마치 뭔가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기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전재수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전재수 장관이 종교행사 가가지고 축사를 하거나 이렇게 했다는 걸 가지고 마치 엄청나게 뭔가 있는 것처럼 민주당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뭘 했을 때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에 자유로운 정치인이 어디 있어요? 정치인들의 요즘 뭐 유튜브 출연이 많다 그러지만 온갖 그 일정이라는 게 전부 다 가가지고 축사하고 인사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지금 통일교 관련된 행사에 누가 갔는지 찾아보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통일교에서 갖고 있는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단체인데요. 그 행사에 가서 축사를 한 사람이 김영석 통일부 장관, 그리고 윤영석 국회의원, 윤재갑 국회의원, 김혜재 국회의원, 김성교 국회의원, 김성교 의원 많은 김성교 또 나왔네요. 네, 김희국 의원, 김영구 전 의원, 전재수 의원, 임종성 국회의원, 이게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는 양부남 의원. 지금 이제 여야 다 막론하고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박형준 부산시장도 엄청나게 뭐 여러 박형준 부산시장이 그 한반도 평화 서밋 영상이 막 공개가 돌아다녀요. 됐어요. 예. 그때 박형준 부산시장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장은 다 영상 예. 다 보내가지고 전부 축사해줬어요. 예, 영상 축사.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특검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또 민주당도 이번 이제 그 김건희 특검이 또 내란 특검이 편파 수사를 했다고 몰고 가고 싶어하고 또 뭔가 민주당한테 조직적으로 통일교가 지원을 했다고 하는 뭔가 그 혐의도 씌워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막 뭔가 부풀리고 있는데 하다못해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인사들한테 어프로치했다, 연을 만들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일면에다가 막 싣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지금 연 만들어가지고 축사한 사람이 한둘이에요? 아마 제가 볼 때 수십 명도 넘을걸요? 그럼 다 가가지고 조사하면 되겠구만. 중요한 건 이제 한두 번 그렇게 정말 뭐 뭣도 모르고 이렇게 뭐 축사하고 뭐 해달라 그러니까 사진 찍고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에 이제 내란과 관련해서 혹은 윤석열 정부 들어가가지고 조직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한 게 있느냐, 또 거기에 진짜로 부화내동하여 혹은 같이 공통된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그냥 무조건 말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더니 권지현 기자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통일교를 되게 취재를 많이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페이스북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통일교 취재를 하던 2023년도에요. 통일교 대외협력본부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당시 제3자 다른 기자도 같이 이제 있었었는데 제가 이 말을 하는 거는 혼자 있었지 않고 이제 다른 사람도 그 말을 들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다른 선배도 같이 있었었는데 이때 그 대외협력본부장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재명 후보 쪽에도 우리가 접촉을 시도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말이 왜 나왔느냐, 이제 이렇게 본인이 말해요. 이런 말이 왜 나왔느냐 하면은요, 제가 왜 펜스와 윤석열의 미팅만 통일교에서는 주선을 했고 이랬느냐, 중립의무를 지키고 싶었다면 이재명 후보, 그 당시 이제 대표였겠죠. 이재명 대표 쪽에도 원래 소개해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통일교 대외협력본부장이라는 분이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그냥 뭐 배관시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안 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뭐 이게 대답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마치 대통령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물태기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 매우 옳지 않은 거 아니냐.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펜스 관련해서 연락을 해왔다. 펜스 부통령 온 게 아마 2022년 대선 한 달 전쯤일 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모든 후보가 어떤 종교 행사든 뭐 어떤 종교든지 간에 중요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또 중요 인사가 오는 곳에는 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네. 뭐 그게 특별히 뭐 그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정치인은 좀 더 그런 게 있죠. 왜냐면 선거 대선 직전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더군다나 마이크 펜스예요. 그러면 펜스 부통령이 오는 거를 민주당에서 어떻게 알고 먼저 연락을 해요? 맞아요. 자기들이 극비리에 초대하고 했을 텐데 뭔가 먼저 이렇게 오니까 오실 수 있습니까? 라든지 뭐가 있었겠죠. 그렇죠. 당연히 기본적인 절차가 그 부분도 이제 잘못돼 있고 그 다음에 두 가지는 분류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맥락하고 같은 맥락인데 자기 지역에서 어떤 큰 행사를 해요. 예를 들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무시하고 못 가는 게 정치인이나 뭐 구청장 뭐 이런 분들이에요. 군수 뭐 구청장 다 쉽지 않죠. 자기 지역에서 의미 있는 어떤 행사를 해요. 네. 그러니까 가서 축사를 하는 경우 영상적 그 축사만을 했느냐 돈을 받았느냐 이건 완전히 다른 분리가 얘기죠.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저들이 의도하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그냥 물타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들의 주요 인사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참어머니가 L로 선택할 거냐 Y로 선택할 거냐 오로지 참어머니가 선택한다. 2022년 대선 얼마 안 앞두고 잠실의 L 호텔에서 Y로 선택하잖아요. 그리고 지시를 하잖아요. 게임은 거기서 끝나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왜 집단적으로 그렇게- 들어와 있느냐 안 있느냐. 그냥 한국말로 하세요. 윤석열이다. 윤석열을 아니 선택했다. 그들 표현이 그렇게 했어요. 그들 법정에서 그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L이냐 Y냐? 예, L, Y로 표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집단적으로 들어온 어떤 자기들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떤 강연이 아니라 가서 인사한다든지 했던 것을 같이 끌어들여서 물타기를 한다. 아마 실제 전체 특검으로 같이 가자고 덤비면 못할 거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통일교 특검이 너무나 물타기 때문에 반대하지 사실 하자 그러면 저는 해도 상관없다고 봐요. 네. 맞아요. 전부 다 윤석열, 김건희 국내에서는 걸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우리 애청자님들은 현명하시니까 이렇게만 할게요. 제 이 통일교는 여야 할 것도 아닙니다. 시민사회단체도 평소에 만납니다. 1. 기독교 근본지자는 기독교 정통지자는 이단 사회니까 안 만나지만 비기독교이거나 아니면 종교적 영역이 아닌 공익의 영역이나 남북관계 회교류 영역에서는 통일교 사람들이 많아요. 네. 안 만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대북 경제협력하는 사람들 통일교를 안 만날 수가 없어요. 북한에 평화자동차가 있고 보통 가면 호텔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북한 사람 친하거든요. 문선명 고향이 평북 정주예요. 네. 정주에 모든 종교는 그 교주가 태어난 곳을 성역화하잖아요. 북한하고 그걸 하려고 통일 어마어마한 정력과 돈을 쏟았어요. 그래서 북한도 통일교는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남북관계 개선, 남북경제협력하는 사람들 통일의사를 안 만날래 안 만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정동영 장관도 그런 차원에서 그래 잠깐 들려보자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 그건 비리가 아니라 그건 애국이나 공익을 위해서 사회비 세력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대류해서 소를 느끼면 안 좋은데 만난 거죠. 이건 오히려 박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다 뒤섞어 갖고 뭐 만나기만 하면 마치 비리인 거지. 여러분 이건 완전히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리고 펜스도 마찬가지죠. 말씀하셨는데 또 통일교가 세계적인 종교입니다. 한국 기독교에서는 이단 사입이지만은 재림예수를 주장하는 자이기 때문에 한때 세계 10대 종교까지 꼽힐 정도로 교세가 있어가지고 미국이나 일본의 정계에 얼마나 친합니까? 그러면 당연히 미국 정재계 인사들 만날 때 통일교 쪽이 다리를 놔준 경우가 있죠.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집단으로 불법으로 입당하고 경선 홍준표가 돼야 될 것을 윤석열이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내가 도박 죄 저지른 거 봐줘. 그리고 1억 2억 주고. 요거 혹시 문제죠. 이걸로 네. 딱 구별해서 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특검 하려면 하자 나중에. 저도 누가 죽나 보자. 저도 뭐 실질적으로 특검 원하면 뭐 특검을 지금 뭐가 문제예요. 뭐 해가지고 정확하게 좀 판결만 혹은 뭐 수사 결과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 문제고 이제 그 전까지는 얼마나 이게 무르익는지 또 실제 경찰에서 압수수색 같은 거 하면서 지금 확인한다니까 어느 정도나 그 수사 진행상이 나오는지 보면서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자, 또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윤석열 재판 첫 선고가 1월 16일에 잡혔습니다. 이게 윤석열 씨는
구속 기간 만료가 내년 1월 19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막 걱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이 그 전에 이적죄로 기소된 걸 가지고 영장을 한 번 더 쳐서 구속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전에 백대현 재판부에서 윤석열에 대한 이 체포방해 혐의 여기에 대한 선고를 1월 16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번에 그 체포방해 혐의 사건 14차 공판에서 백대현 부장의 입을 통해서 나온 얘기인데 왜 그러느냐라고 했더니 기소 6개월 안에 1심 선고를 하도록 내란 특검법이 만들어졌다. 우리는 그 법에 따라서 그러면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7월에 체포방해 혐의가 기소가 됐고 윤석열 씨가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구속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백대현 부장이 내년 1월 16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윤석열 씨 측에서 안 됩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안 돼요. 해야 돼요. 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1심 판결 선고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날짜가 2025년 7월 19일이므로 2026년 1월 19일 이전에 1심 판결 선고가 이루어져야 해서 이 사건 판결은 2026년 1월 16일에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후 변론 종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좀 올리겠습니다. 네. 대통령의 그 개헌 선포와 관련해서 그것이 헌법이 정하는 어떤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이 충족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 긴급권을 사법심사를 통해서 효력 여부를 정한다거나 또는 뭐 형사 그 가벌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국가 위기 상황에 긴급권 행사가 위축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특검법상의 기한회라는 조항도 중요하지만 전제가 되는 그 재판의 그 심리 결과를 고려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네. 일단 윤석열 씨도 그렇고 윤석열 씨 변호인인 송진호 변호사도 이렇게 말했답니다. 계엄이 불법인데 그런 불법을 공보관에게 지시를 했고 그래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근데 이 판결 선고 그렇다면 그 판결 선고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판결을 난 다음에 거기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이 되어야지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줄줄이 적법하다는 전제가 이제 성립이 되니까 그거 보고 나서 해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어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당신이 계엄을 선포한 게 내란인지 불법인지 그거는 우리랑 상관없다. 당신이 지금 적법하게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을 못하도록 방해했는지 안 했는지 난 그건 보겠다.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논리가 다 깨지는 그런 아주 멋진 주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날 이제 뭐 총을 꺼내서 보이느니 많이 뭐 수도 없는 그리고 이제 가서 산성을 쌓은 또 저기들도 있었죠. 의원들도 있기도 하고 뭐 직원 심지어 이제 경호처 말고 일반 직원까지 불러서 뭐를 한다는 등 뭐 수도 없는 그 초법적인 그런 이제 방해행위가 있었잖아요. 분명히 그거는 뭐 거의 생중계되듯이 많은 그 매체들을 통해서 다 온 국민이 봤던 거고 망원 렌즈처럼 이렇게 멀리서 잡아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 보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 굉장히 당황한 것 같아요. 아까 그 놀랬을 것 같아요. 그렇고 논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엄청나게 당황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재판 결과를 누가 아까 다른 저기에서 이렇게 묻던데 16일에 하고 18일 만료되고 19일이면 풀려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그때 해야죠. 뭐 다른 법리적인 걸 다 떠나서 그때 만약에 풀어준다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양양님께서 육회 통쾌 상쾌합니다 이러셨고 또 다른 분들은 사모님 그리고 할미님께서 아유 도리도리 정말 어지러워 죽겠습니다. 그런데 문3189님이 정말 환장하겠습니다. 집중이 안 돼서 하도 도리도리해서 말을 들어봐야 되는데 저분이 하도 도리도리하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 집중이 안 돼서 노 변호사가 말하는 2차 설명을 들어야 되는 이 비효율성에 대해서 따지고 싶습니다. 전부 다 별개 기소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람이 살인을 한 걸 우리 국민이 다 봤는데 본인은 살인이 아니라 우기는 꼴인데 어쨌든 살인범을 체포하는 경찰 또 때려버리고 막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자체는 또 공권력이 설령 살인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건 살인범이라고 신고돼 있는 잡으러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 영장이 나왔다면 뭐 그런 예를 들 수 있는데 아마 윤석열은 직연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연이 위험하긴 합니다. 그것이 무죄가 나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나를 잡으러 온 것도 무죄 아니냐라는 황당 무식한 논리를 쓰는 거죠 지금. 사실 그런 논리예요. 여기서 아주, 맞아요. 직연과의 정말 직연을 우리가 끝까지 감시 견제하고 규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고 정말 윤석열이 직연을 좋아하긴 하구나. 무슨 커넥션이 있는가도 다시 한번 따져야 된다는 생각이 근데 들어요. 윤석열은 잔뜩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것만 진짜로요. 쓸모없는 것 같아요. 전제가 무죄가 나온다. 지금 그 주장한 거잖아요. 지기현 재판부가 저 풀어줄 거다. 재판에서 윤석열이 그래요. 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얘기 주장과 함께 내란 혐의와 관련되어 있는 지금 증인들이 나와서 이진우 얘기 굉장히 고무된 거예요. 네. 나와가지고 내가 그런 짓이 한 적 없다고 말하지 않냐. 다 탄핵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특검의 주장이 탄핵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불법적인 체포영장 발부 이거에 대한 것들을 먼저 판단하면 어떡하냐. 내가 나중에 무죄 받을 텐데 아주 진짜 스스로 머리를 엄청나게 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참 더럽게 풀려나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생각해요. 왜냐하면 1월 23일 날 일반 이적죄와 관련해서 지금 영장심사를 한 번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지금 영장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이 사람은 머릿속으로. 모든 게 지 멋대로도 된다고 지금 주장한 거잖아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잖아요. 그러면 네. 1월 18일까지만 딱 있으면 짜잔 하고 다시 나와서 그 구치소 앞에서 또 다시 한번 또 엎어컷 탁 하고 거기서 기자회견 하듯이 마이크 한번 들이대주면은 막 나 다시 돌아왔다. 이걸 지금 맨날 밤마다 꿈꾸는 것 같아. 아니 근데 개꿈이라고 말해주고 싶어. 1월 16일 날 만약에 법정형이 선고가 되잖아요. 구속으로. 그러면은 영장 다시 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물론 그렇죠. 예, 근데 예. 뭐 예정은 돼 있으니까 예, 지금. 예. 그러니까 윤석열은 제가 볼 때는 이 요즘에 윤석열 예전에 그랬잖아요. 다른 부하들한테 저 홍장원 1차장한테 그랬잖아요. 이 망상이니 어쩌니 그런 소리 했던 걸로 제가 얼핏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뭔가 비정상이다. 밤에 꿈꾸는 것과 현실이 지금 혼동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본인은 약간 그 망상 속에 그 선망에 시달리든 망상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다. 본인은 내란이란 전제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거 보고 하자 그러는데 마침 판결이 하나 나왔잖아요. 어떤 얌전한 노상원, 예. 이현복 위헌법 겸이라고. 예. 예. 보니까 그 판사님 굉장히 보수적인 분 같던데. 제가 잘 알아요, 이현복 부장. 그러니까 조용히, 근데 아주 조용히 차분하게 그냥 뭐 흥분도 안 하면서 대부분 아니 100% 법정이 다 그렇게 보지 않을까요? 그냥 이 계엄은 위헌 위법한 것입니다. 딱 그냥 짚어버리더만요. 그러니까 이미 판단이 나왔어. 윤석열 씨는 백대현 부장한테 지기현 부장이 재판하고 판결 선고한 다음에 너가 해야지 왜 네가 먼저 나서서 이래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기현 부장이 자기를 풀어줄 거라고 지금 거의 150%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딱 정확히 지적한 것처럼 안 소장 말한 것처럼 노상원 재판에서 이미 지금 이 윤석열의 사실은 이제 이 미래는 사실 어느 정도 판사님들이 다 이렇게 상의하면서 조금 쓰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미 다 그냥 다 이렇게 공감대가 사실 형성된 거예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잖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근데 거지. 나는 사실 말하면 나 좀 봐봐봐 이렇게 나 꿈도 꿨어요. 윤석열 씨 꿈도 얼마 전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재명 대통령 꿈도 꾸고 며칠 사이에 윤석열 씨 꿈도 꾸고 막 지금 꿈자리가 너무 사나웠어요 요즘에. 자리 까셔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꿈꿀 때는 이재명 꿈꿀 때는 베니스건. 이재명 대통령 꿈꿀 때는 옛날에 누군가가 이재명 대통령 꿈꾸고 부모님 집에 오시는 그 꿈을 꾸고 동행복권인가 엄청 당첨됐다고 21억 화제가 당첨됐다고 됐죠, 그때 진짜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대통령 꿈꾸고 나서는 내가 저 로또 복권 하나 사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얼마 안 있다가 윤석열 꿈을 딱 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일단 안 사고 있는데 내 꿈에 나타난 거는 쇼츠로 꼭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윤석열 가위 눌리고 있는. 바로 그거야. 가위 눌렸어요. 네. 지연이는 제가 끝까지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애청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헌법재판소에 9명, 실제로는 8명 있었는데 그중에 지금 일반 판사들은 가장 극우 또는 극단적 성향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정영식 등등이 있었잖아요. 네. 그 사람들도 만장일치로 위헌 위법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은 맞아요. 지금 일반 판사들 중에 그들보다 더 극우 극단적인 판사가 있기도 어렵겠지만 있어도 차마 이미 판단이 다 났기 때문에 거짓 못한다. 아니, 그리고- 다만 지견이 너무 이상해서 우리가 끝까지 조심해야 된다. 아니 근데 지기현 부장도 사실은
아, 이걸 어떻게 무죄를 주겠니? 이런 얘기를 사실은 예, 아주 하고, 친한 예. 사람에게 기자들도 많다가 그래서- 밥도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아니 그래요, 아마 맞아요. 직위원한테도 이제 법관 대표자이나 법원장에서도 이제 사전 교감이 좀 있었는 것 같죠. 국민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이 문제의 심각성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직위원도 이제. 그러니까 직위원 근데 부장이- 그래도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된다 저는. 하도 자는 놈이. 직위원 부장이 속으로 이랬을 거야. 내가 재판에서 허허실실하면서 니네들 얘기 다 들어주는 것처럼 하니까 니네 지금 착각하는 거지. 나 약간 페인팅이야.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위헌이란 말을 언급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기현 판사가 우리 희대 형님이 지목을 한 판사인데 아 이거는 위헌이 법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천재 그 재판관이 그러니까 대법관이 지금 우리 자성하고 있고 성찰하고 있어서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 눈에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법원 안에서는 노력하고 있겠지 설마.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직위원이 윤석열을 풀어준다고? 에이. 그리고 대통령 말도 안 앞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들은 그날 밤에 이미 위법 위헌적이라고 위헌이라고 자기들은 판단했다. 겉으로는 어떻게 그렇게까지. 드러났는지 모르지만 네. 자기들은 그렇게 개념 규정했다라고까지 네. 말을 했으니 뭐 그 자기들을 자기 부정할 수 대법원장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앞에서. 네, 맞아요. 그러면 아 그렇게 해서 가이드라인을 잘 우리 줬나? 사법부께서 사법부 그 종사자들이 우리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직위원 판사가 무한 독립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진짜 국민들이 가만 안 있는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사법 기득권을 위해서라면 진짜 그놈들 입장에 생각해서요. 윤석열 희생양으로 만들어서라도 국민들의 분노를 더 이상 자극하면 안 된다라고 아마 내부 정치 모사꾼들은 그렇게 조의대하고 직위원한테 하겠습니다. 니들 설령 땀만 먹어도 이건 안 된다. 그럼 작살난다. 그럼 우리 기득권 다 없어진다. 네. 그러니 윤석열 잘못한 건 맞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도는 날리고 우리 기득권을 비호하기 위해서라도 날려야 된다. 심지어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사법부 최고의 최대 치욕적인 날로 기록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어요. 사법부가 없어질 위기에 놓여 있는데 윤석열 하나 때문에.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이제 분위기가 사실은 조금 그 윤영호 때문에 막 어지러운 것처럼 보여가지고 좀 정신이 없었는데 내란점단 재판부 관련해 갖고 법사위가 정리를 다시 해줬습니다. 이러면서 또 분위기가 완벽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어떤 다른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어제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 법원에서도 사실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이 법원장 혹은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임명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건드린다고 하니까 사실 화가 많이 나 있는 거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안 건드리는 측에서 즉 사법의 독립이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건 이제 그 내용일 텐데 그런 거를 서로 정리해주고 그런다면 법원이나 뭐 여러 곳에서 어느 정도는 이 상황을 조금 정리하고 싶어하고 계속해서 대치 국면으로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저는 이제 그렇게 어제 얘기를 분명히 제가 했고 실제 오늘 법사위에서도 정확히 나왔습니다. 내란전단 재판부 어제 제가 2심으로 하는 걸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는데 딱 정확히 그 얘기 나왔어요. 2심부터 이 내란전단 재판부 설치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맨날 주장했던 게 바로 뭐예요?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외부에서 외부 사람들이 추천한다 뭐 이거 싫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법무부랑 헌법재판소가 들어간 거 싫다는 거였잖아. 그거 다 빼줬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고맙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 조국 혁신당에서도 위헌적인 저희를 다 없애줬으니 우리 같이 한번 열심히 나가보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걸 제일 기뻐할 때가 어디겠습니까? 사법부, 법원이 사실은 제일 기뻐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번에 게다가 내란 특검에서 대법원장에 대해서 면죄부 주고 직위원 재판부에 대해서도 면죄부 주고 법원 행정처장에 대해서도 면죄부 줬잖아요. 다 불기소 했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당신들 지금 우리 이 윤석열 등등등등 지금 재판하고 있죠?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사실 이런 의미가 저는 더 들어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까지 흘러온 그 모습을 보고 우리 국민 일반적인 감정, 특히나 이제 진보적인 가치를 지향하고 그 내란의 밤에 정말 짓밟힌 그 어떤 국민들의 권익, 국민들의 인권 이런 것들을 분노해서 일어섰던 국민들 눈에는 네. 사실은 마음에 성에 안 차죠. 제 성에도 그렇죠. 안 찹니다. 그렇죠. 다만
과연 이제 그런 갈등을 안고 계속해서 논쟁의 소지를 끌고 갈 거냐, 이 현실하고 해서 가장 최적의 솔루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했을 거라고 보고, 또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 간의 회동 등등해서 비공개 부분에서 어떤 게 있을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좀 전에 노영희 변호사께서 잘 정리해 주셨듯이 그런 큰 틀의 것을 놓고 가지 않았을까,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 상당히 민주당 내에서도 격론이 많았겠죠,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예. 대통령실에서도 지난번에 이 내란전담 재판부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 이제 안 나왔을 때 위헌적인 요소를 최소화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예. 했었었고, 결과론적으로는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그런 쪽으로 가서 이 내란전담 재판부든 뭐든지 간에 윤석열 같은 내란 잔당들이 풀려나간 이런 일은 절대 벌어지면 안 된다. 이게 이제 기본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잘 됐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국민들 다수는 내란전담 재판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2차 특검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속 위헌성 논란이 휘말리거나 이렇게 했을 때 반격할 만한 세력들한테 명분을 주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법원에서 반발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그렇죠. 전담 재판부를 만들도록 하고 이제 내부 구성, 추천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볼 땐 법관 대표회의나 이런 데에서 판사들이 좀 더 추천권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그리고 법원 내부에서 조금 더 분산돼서 추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만들어주거나 그렇게 해준다고 하면은 법원이 이걸 가지고 우리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명분이 없잖아요. 없어요. 명분이. 예. 또 전담재판부 이미 서울고법에 만들겠다고 법원에서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판사를 어떻게 지목하느냐, 그걸 조희대라는 사람한테 맡겨놓지 못하겠다고 하는 게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의도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희대라는 사람은 내란에 동조했다고 하는 의심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지나치게 정치적이어서 좀 중립적으로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희대라는 사람이 최대한 선택하지 못하도록 판사들을 만들어주면, 그러면 제가 볼 때 우리나라 판사들이 다 윤석열 편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서 뭔가의 견제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만 해준다면 그럼 국민들도 불안해할 이유도 없고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이 무조건 안 돼라고 말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저는 정치에서 필요하다고 봐요. 맞습니다. 자, 여의도 김프로님이 아유 내가 정치만 입문하지 않았어도 정말 다 할 텐데 이러시면서 되게 막 답답해하시면서 본인의 또 이 실체는 못 밝히시는데 누군지 제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건 많은 분들께서 뭐 정치를 하시든 정치를 하지 않으시든 간에 지금 이제 돌아가는 상황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 그래서 이것들을 좀 혼란스럽지 않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 일치가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법사위도 지금 어느 정도는 저는 잘 지금 중용의 미를 잘 걷어가지고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내놓은 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뭐 독이 조금 덜 풀린다고 해서 뭐 그게 동물이 아닌 건 아니지 않냐, 뭐 니네가 조금 위헌성을 제거한다고 해서 위헌성이 없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 지금 하거든요. 그 특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특검 하자며. 아, 그러니까 네. 네, 현실적으로 이 국민의힘의 말은 틀렸다. 이거 제가 정확히 말씀을 아니, 좀 그러니까 드리고 그렇게 싶습니다. 말을 하려면 네. 어떤 게 독소인지를 얘기를 해야 바로 되는 그거죠. 거잖아요. 적게 푸는 독이 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 주장대로. 그것도 말 못하면서 뭐 적게 많이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사법부에서 주장했던 거는 법관이 이 판사들을 임명해야 되고 이 배당과 관련해 가지고는 누구도 손대지 않도록 이제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게 주장이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좀 하겠다고 좀 만든 거죠. 국민의힘이 늘 입에 달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네. 전국 법관 대표에 있는 좌파라서 추천권 절대 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그걸 독이라고 아마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냥 네. 잘 정리됐습니다, 진짜. 네, 잘했습니다. 처음에 내란 특검 때 아예 내란 전담 재판부로 같이 가버렸으면 제일 좋을 뻔했는데 어차저차 하다 보면 모든 일이 그렇게 우리 뜻대로 막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막 온갖 우여곡절과 상황이, 인생도 그렇듯이 대한민국 역사도 그랬죠. 네. 근데 그런 논란이 생긴 상황이 이미 논란이 생겨버렸어요. 이게 우리가 논란이 아니다 우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법 여권 내에서도 진보 개혁 세력에서도 뭐 페이스북도 보면 평소 내란 척결에 앞장섰던 법조인들 중에도 열심히 해서 중간에 들어가면 이상한데 하는 글이 많았어요. 그래요. 근데 그럼 저 같은 사람도 심지어 불안해지는 거예요. 막 내란 전담 재판을 주장하던 사람도
이렇게 되면 이미 동력을 잃는 거거든요. 그러면 논란을 정리하고 가는 겁니다. 네. 자, 임병대님께서 용서 못한다. 더불어민주당 없어져라. 법원하고 무슨 타협하고 양보냐. 노영이 농담 따먹게 하지 마라 이러셨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임병대님 화나셔도 좀 참으시고 큰 그림을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을 보리맘님, 민주당은 대법관 증언을 왜 입법 안 하는 건데 또 지지자들 기만한 건가 그러셨는데 대법관 증언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반드시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 조금, 무조건 될 겁니다. 네, 좀 될 겁니다. 이제 몇 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만, 자 오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16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2심부터 적용하고 재판관 추천권자에서 외부 인사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실제 기존에 얘기되었던 추천권자 중에는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이 있었었는데 이런 요소들을 전부 다 빼고 대법관 제청으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등의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당년의 추이는 21일 또는 22일 열릴 본회의 전에 의총을 열어서 해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신용한 우리 부위원장님. 네네. 이렇게 되면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재판부 인사 정권을 가지는 거죠. 네네. 우리가 조희대를 못 믿겠다고 했는데. 못 어떻게- 믿게 자기들이 해왔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조희대가 알아서 또 막 이상하게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자, 이제 여기서 추천위원은 이제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 뭐라고 못하지만 네. 최종 결정 추천위원 가운데서도 또 최종 결정은 대법원장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담 100배가 됐습니다. 그동안의 과정도 다 그렇죠. 보았고 기억하고 있고 문제점들에 대해서 수도 없이 욕도 아마 진짜 몇 트럭을 먹은 거죠. 이 상태에서 또 직위원 같은 그런 식의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임명한다? 그러면 이제 막 그 임명 단계에서부터 또 난리가 날 거예요. 뭐 그렇게 기존에 하듯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구조적으로. 맞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본인이 버텨가지고 얻을 수 있는 걸 다 얻었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끝까지 내가 윤석열한테 충성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요. 윤석열에 대한 사면도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법을 또 개정하기로 민주당에서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란이나 외환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사면 안 하는 것으로. 그러면 윤석열이 살아 돌아오거나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사실 없는데 굳이 지금 조희대가 지금 이미 떠나버리고 망가져버린 그런 배에 올라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단지 조희대가 하고 싶었던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의 체면을 구기지 않고 사법부가 어느 정도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헌재보다 나는 조금 더 위에 있어. 이건 사실은 판사님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부분이 전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추천권자에서 헌법재판소 사무소장 빼면 그걸로 때 본인 입장에서는 면피를 사실은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또 굳이 더 심하게 가가지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그냥 구석으로 몰 필요는 전혀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어느 정도는 먹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위원 조희대를 빼고는 윤석열 내란 그다음에 특히 서부지법 그것도 사실 일종의 내란인데요. 그럼요. 폭동난동 사태 맞습니다. 보면서 아마 99.999%는 윤석열 집단하고는 완전히 절연을 보수적으로 했을 거예요. 이건 보수까지 네. 다 맞는다. 근데 다만 조희대 직위원이 대선 때 조희대는 대선 때 이상한 짓을 했고 직위원이 풀어줬고 이런 자들이 숨어 있는 건 맞죠. 근데 이번에 절묘한 이제 논란 정리 그다음에 일종의 타협 이제 그걸 지적하는 분들 계시지만 절묘한 타협수를 숨으로써 더 이상 이 자들이 이제 엉뚱한 짓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갔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대신에 방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그런 방향으로 우리 국민들 여론 몰아 사법부 여러분 의외로 국민들 눈치를 아주 많이 봅니다. 많이 봅니다. 맞습니다. 자, 요 얘기도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사실 이제 김건희 씨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법정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나 김건희한테 수표로 3억 원 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김성환 평론가님? 글쎄 저도 이 사람 갑자기. 심리 상태를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이렇게 불 것 같으면 진작에 다 불어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막판에 지금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는 자기 형량을 좀 낮추거나 좀 풀어주십시오. 뭐 어차피 보석 신청할 가능성도 매우 높고 하니까 이렇게 수사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네. 그러니까 그런 노림수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거 이게 말고는 달리 뭐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 특검 측이 이 이종호 씨에 대해서 징역 4년을 구형하고 나서 이제 이 발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나 윤영호처럼 할 수 있어.
내지는 나 이렇게 알고 있는 거 많으니까 나한테도 예비적으로 뭐 무죄 이런 것 좀 한번 해주면 안 되겠니? 이런 거 하는 것 같아요. 플리바게닝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제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원래 이제 예. 특검 내에서. 네. 근데 그 처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종호가 쉽게 불 것이다 했는데 머리가 너무 좋아서 사실은 처음부터 잘 안 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거의 분 게 없어요, 사실상. 그리고 주변에서 삼부토건 등등 관련된 사람들이 영장이 너무 많이 기각이 됐어요. 실제로 굉장히 주요하게 됐던 사람들도 기각이 되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제보해주고 했던 사람들, 저한테 지금도 제보가 와 있는 게 있어요. 사실은 추가적으로 이제 수사 저희가 끝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고민하고 있는데, 뭐 김성태 저 심부름 관련된 거 뭐 별의별 게 지금 와 있어요. 이 밖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볼 때 엄청나게 미진하다고 보고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안 불게 된 거예요. 어라, 이거 돌아가는 폼을 보니까 내가 줄줄이 안 불어도 별반 뭐가 없겠는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구형이 나올 것이다. 거기에 플리바게닝 붙으니까 이제 지금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수표. 이런 업자들은 돈을 줄 때 절대로 그냥 주지 않아요. 사진 찍어놓고 다 증거가 남아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수표는 번호가 있잖아요. 3억을 줬다 그러면 3억짜리 한 장을 줬을 리는 없고 1억짜리 석 장을 줬을 겁니다. 이런 업자들은 이제 세 개를 줬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세 개가 틀림없이 추적하면 100% 나온다고 봅니다. 게다가 그러니까 이 수표를 정도- 줬다고 말하는 거는 현금이 아니라 수표를 그렇죠. 줬다는 추적이 거는 가능한 추적할 수 거잖아요. 있다는 걸 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좌로 줬다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 해봐라 했는데 안 나오면 자기가 이거는 또 거꾸로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 준 거죠,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은 이걸 우리가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어차피 김건희는 지금 주가 조작으로 다 기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종호 이 사람은 자기가 유죄 판결까지 받은 사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작 궁금한 건 뭐냐면 이 멋쟁 해명이라든가 아니면 삼부토건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거기에 만약에 주가 조작 뭔가 의도가 들어가 있었다고 하면 김건희가 진짜 거기 개입한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네. 김건희랑 같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동안에 무슨 짓을 했는지 이런 걸 더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건 얘기 안 하고 지금 엉뚱한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다고 해가지고 뭐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는 것도 아니고 별로 제가 볼 때는 큰 그게 없어요. 자기한테 별 도움되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특검도 그래서 별 도움되는 말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다는 거라서 보겠습니다. 주가 조작 도이치모 주가 조작 전에 줬다는 거라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특검에 자기가 수사를 협조를 했다. 새로운 사실까지 진술하면서 뭐 이런 질이 그렇죠. 예. 주가 조작 한 번 더 한 거 아닐까요? 도이치모도 전에 이미 한 번은 3억 해주고 그 다음에 23억을 번 걸로 밝혀졌으니까. 자, 어쨌든 지금 이게 그랬을 중요한 수도 게 있는 거죠. 이거 아니다. 귀남님께서 말씀하신 게 딱 맞는데요. 특검이 4년을 구형하면서 이종호에 대해서 왜 4년을 구형하냐? 너무 비협조적이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 협조적이야. 나 협조할래. 나 협조할래. 기다려. 이러면서 사실은 나 3억 얘기는 해줄게. 앞으로 더 말할 것도 많아. 이런 태도를 취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아니, 자기는 어차피 주가 조작으로 처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 받고 지금 김건희한테 15억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주가 조작을 해서 3억 원을 벌어서 3억 원을 수표로 더 얹어서 줬. 그렇죠. 바로 8억 원을 그 얘기죠. 얹어줬다는 거잖아요. 네. 어찌 됐든 김건희 입장에서는 빼박이 되는 증거를 지금 진술로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요? 수표 다시 추적하면 되는데 특검이 이 사람 얘기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수표를 추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혐의를 확인하는 건 뭐 별 문제는 아닐 것 같고 그건 뭐 맞습니다. 유죄 가중이 될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업무 보고를 받아왔습니다.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뭐 너무 망신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공격의 무슨 어떠한 그 실마리를 계속 이어 나가려고 사실은 했는데요. 저는 득보다 그러니까 실보다 득이 훨씬 많은 것 같고,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누구 말이 더 맞는지 정확하게 좀 판단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 이 대통령의 생중계 업무 보고 관련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최초로 생중계되는 업무 보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각 부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방식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예년과 같은 형태로 업무 보고하면 아마 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책 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돼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집단 지성이 모여야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커집니다.
네, 뭐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이야 옛날에 성남시장 시절부터 다 아는 거라서 네. 우리들이 보기에는 압박성으로 내지는 뭐 좀 열심히 일해라 이런 취지 플러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이번에 생중계였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이제 저는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게 왜 내가 지금 생중계까지 하는지 당신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긍정 평가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 우리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님 네, 미화 1만 불 추가 검색 관련해가지고 막 그때 한번 좀 당하더니 SNS에 글 올리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보고 그만두라고 여러 가지 그만두라고 하는 얘기인데 왜 안 그만두냐 이런 얘기 나 많이 들었다 이런 얘기가 좀 했는데요. 이것도 한번 들어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런 관심이 많으시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전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그 검색을 보안 검색을 더 강화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관세청 세관에서 좀 더 좋은 방안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가 이제 협의를 하니까 거기에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도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제가 임기가 정해져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생각은 여태까지 해보질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난 절대 그만두지 않을 것이니까 나 쫓아내지 마 이제 이런 얘기였는데 문제는 이거죠. 저분이 나를 망신주네 대통령이 이러면서 SNS에다가 글을 올렸잖아요. 미화 1만 불 이렇게 뭐 책갈피에 넣어가지고 이상 그 되는 돈을 가져가는 거 그 수법을 대통령이 알려주냐 뭐 이래서 화를 많이 냈는데 알고 봤더니 이미 그 얘기는 2011년도 혹은 그 전부터 언론들이 많이 다루었던 내용이기도 하고 또 본인은 사실은 저렇게 1만 불 뭐 이상 되는 거를 검색하는 건 우리 업무도 아니었는데 대통령이 나를 망신줬다 이런 얘기 했지만 알고 봤더니 이미 그것은 인천공항공사의 업무였다는 겁니다.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공항 세관 간의 경비 및 검색 업무에 관한 MOU가 체결이 돼 있었었는데 여기 보면은 2장에 인천공항공사가 해야 할 일 땡땡 인천공항공사의 경비 검색 범위에 미화 1만 불 추가의 그 외화를 검색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 좀 들어 있었고요. 더 중요한 건 뭐 30년 동안 근무했던 자기네 공사에 있는 직원도 물르던 일이다 이렇게 주장했으나 이미 많이 검색을 해가지고 이미 적발해낸 그 사례가 되게 많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항공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우리 다 이미 하고 있는 건데 왜 대답을 못해 이런 얘기가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첫 봤다 일바로 이제 정부 부처 업무 보고를 드렸는데 이거 좋아요.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어요. 이거 뒤에 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그러네. 농담이지만 네. 저희가 이제 뭐 수많은 그 장단점이 있죠. 분명히 단점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준비하고 또 답변하고 하면서 준비 과정에서 우선 기존의 비유를 하자면 한 10개 정도의 그러니까 비공개로 할 때 10가지 정도의 Q&A를 준비했다 그러면 이렇게 생중계로 이제 한다는 걸 다 알고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100가지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100가지로도 안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만약에 내가 막히면 어떡하지? 그러면 누구누구가 백업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해서 같은 내용이라도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 그 내용에 대한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돼요. 어느 순간에 어떤 질문이 나올지 그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바로 뭐 그거죠. 짜여진 각본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자기 업무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 팀별로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옆에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평상시 일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일부러 뭐 다른 목적을 갖고 했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다르지만 내란을 거치면서 공직기강도 많이 흐트러졌고 또 지난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일 안 하는 걸로 뭐 보고서 뻔하잖아요. A4 한두 장을 올려주고 밑에 하나도 안 보고 뭐 이것도 봤는지 안 봤는지 내가 다 안다는 식으로 그냥 무조건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봤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아마 더 공직기강에 경종 돌려야 되겠다. 그리고 진짜 일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공직기강에 대한 걸 제로 베이스에서 스타트 라인에 다시 세우는 의미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아주 정말. 이번 그 공개 업무보고의 생중계 이건 어마어마하게 잘한 일입니다. 이건 전 세계 모든 시민단체가 항상 요구하는 거예요. 더 많은 정보 공개, 더 신속하고 투명한 국정 운영, 그리고 국민들이
직접 가서 보고 싶지만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TV 그렇죠. 생긴 게. 그렇죠. 예전에 우리 국회 회의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상임위까지 다 국회 방송으로 볼 수 있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앉아서. 상임위까지 가려면 방청 허가권 받아야 되는데 오다 가다 시간 걸리고 돈 들죠. 그건 국회 이미 했거든요. 나름대로. 네, 근데 네. 오히려 행정부가 권리하는 게 제일 센데 행정부가 제일 꽁꽁 숨긴 거 아닙니까? 역시 이재명이다. 뭐 세부적으로야 아쉬운 게 있을 수 있죠. 진행상에 아쉬운 점도 있고 저는 대통령께서 굳이 강훈식한테 아무리 농담이면 훈시경 땅 샀다며. 안 하는 게 더 좋았다는 생각도 해요. 네. 뭐 긴장은 풀고 그다음에 이제 가끔 이제 저기 직원들끼리 이렇게 편하게 호칭할 때 있다라는 걸로 이제 김남국 사태를 조금 이렇게 우회하신 거 아닌가 하는데. 싶기도 네. 하지만 이해는 되지만 그런 건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평론가들도 그렇죠. 여야에서도 아쉬운 점이 없겠어요. 네. 근데 우리 신영환 교수님도 얘기했지 엄청난 효과입니다.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이것만 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추가로 더 뭔가를 또 공개할걸요? 아이고. 그동안 단 한 번도 생방을 안 했다거나 공개적으로 안 했던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계속 공개해야 돼요. 그리고 국가 기밀, 뭐 안보상의 수 기밀이 아니면 이게 아니 인천공항공사 제대로 하는지 야 외압 밀반출 너희들 똑바로 막아 안 막아 책갈피에 하고 나가는데 뭐 맨날 언론에 나온 건데 그 네 언론에 엄청 나왔는데 너 그것도 모르고 모르고 있어. 그리고 심지어 무등이 탈로가 됐잖아요. 뭐 수십 년간의 기밀이라고. 왜 기밀이야 나도 알고 있는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만약에 비공개로 했다면요. 저희끼리 전문 용어 써가면서 막 선문답 하듯이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 행정 용어나 법률 용어 이런 것들이 일반 국민이 어려워요. 받아들이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희 방송할 때 사실은 쉬운 용어 쓰려고 꽤 노력하는 거잖아요. 네. 보이지 않게 마찬가지예요. 제 오른쪽에 바로 이제 제가 왼쪽에서 대통령께 이제 말씀드릴 때 준비를 할 때 가장 쉬운 용어를 써야 된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할 때도.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네. 대통령께서도 중간에 그런 지적한 거 있죠. 왜 이렇게 어려운 영어 같은 거 써가면 사실은 저 공개 안 하고 저희끼리 하면 뭐 영어를 또 이상한 한자어들이 워낙 많잖아요. 정부 용어 중에. 네. 그래서 그런 국민들에게 정말 쉽게 다가가는 언어, 용어 이런 것들로 행정을 내 생활 가까이 있구나라는 거를 효능감을 느끼게 해주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좀 행정의 효율성 그리고 국민들의 이 알 권리 좀 뭔가 좀 투명함 이런 것들이 이번 그 정부의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그냥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이렇게 그래 니네 뭐 얘기해봐 알았어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밤새서 이걸 공부를 다 하셨다는 거예요. 막 새벽까지도. 나는 좀 그건 너무 좀 아프실까 걱정이 될 정도인데 그래서 이 실제 일하는 공직자들은 매우 불안하고 좀 오히려 조금 더 부담이 많이 가겠습니다만은 그게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인 것이고 대통령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라서 우리가 그동안에 한 번도 그런 거를 안 보다가 이번에 이제 이걸 보니까 조금 충격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선진국가로 가는 아주 큰 시금석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좋았고 더 아무래도 잘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보통 그러잖아요. 장관 취임하면은요. 휘둘리고 공무원들한테 휘둘리고 끌려다니다 끝난다. 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장관도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장관 그만둬요. 근데 장관이 산하기관장 만날 일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장관도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그 산하기관장들이 지금 대통령을 다 만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정 전반을 이렇게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산하기관부터 앞으로 보고가 달라질 거예요. 그 위에 부처에다 보고할 때도 대통령이 다 알고 있는데 보고할 때도 조심하고 장관도 엄청나게 긴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국정에 엄청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맞습니다. 내용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국민들한테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다 공개하고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이럴 기회가 있을까 싶고요. 저 오늘 저 영상을 이 방송 오면서 차가 막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하는 거 봤거든요. 네. 전 그냥 다른 말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무슨 유식한 척하면서 말할 필요 없이 그냥 보시라. 하는 거 보면 안다. 한번 봐야 네. 돼요. 이게 왜 필요한지 직접 보신 분들은 다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제일 화제가 된 게 그 네. 농림식품부 장관. 식량국장하고의 질문 응답이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국민들이 GMO에 대한 굉장한
불편함과 두려움이 있고 잘못된 정보도 많이 있는데 GMO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완전히 정리해 줬잖아요. 네. 유전자 조작 식품이 기름에는 쓰지만 식용이나 두부에는 안 쓰인다. 저도 몰랐거든요. 저도 헷갈렸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사실 좀 걱정했는데. 그러니까 걱정하잖아요. 막 우리는 막 우리가 먹는데도 막 그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야 이거 다 GM 아니냐? 옥수수 콩 근데 그걸 딱 교통량이 돼 있잖아요. 물론 그 부분도 주권자는 다시 한번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그럼으로써 결국 저는 이게 있다고 해요. 국정 동력은 국민들 국정 관심과 참여로부터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야 개혁이 더 잘 된다. 이보다 더 큰 이벤트가 어디 있어요? 맞습니다. 하랑님께서 그동안 각 부처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는데요. 생중계로 각 부처의 업무를 알게 되어서 부처를 감시하는 눈이 훨씬 더 떠졌습니다. 이런 얘기하셨고,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 3189님이 이재명 대통령이 위대한 거는요. 근 15년가량이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배워왔던 교육을 단 임기 6개월 만에 이제 앞으로 물론 5년이 되겠지만 6개월 만에 선진국 수준의 교양국민이 만들어지는 초석을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정말 이것이 위대한 업적인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이 들고 너무 좋습니다. 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뭐 김민수 최고위원을 무슨 국민소통위원장으로 영입시키고 장예찬 씨, 한동훈 저격수 장예찬 씨를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하면서 결국은 한동훈 죽이기를 끝까지 난 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드디어 이석현 위원장인가요? 그분하고 만나면서 우리 이제 앞으로 집토끼 안 잡고 내지는 뭐 좀 태도 좀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어요. 그런데 너무 공교롭게도 하필이면 이런 날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또 내지는 이호선 국민대 교수인 분이 이제 아마 당무감사위원회 위원장인가 보죠. 국민의힘에 한동훈을 빗대어가지고 막 뭐 어쩌고저쩌고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사이비라고 신천지를 사이비라고 했다는 이유 때문에 당원권 정지 2년을 막 권고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누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냥 망하겠다는 거죠. 그 국민의힘에서 제일 그나마 상식적인 사람이 김종혁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상식적인 사람을 가장 센 중징계라는 거죠. 신천지가 이단 사입이라는 것은 한국 기독교의 공식 입장입니다. 네. 모든 교회에 신천지 출입 금지가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교회. 요즘 뭐 좀 떼놨겠지만 지금도 CBS는 아예 신천지 CBS는 엄청나요. 지금 목숨 걸 몰아는 방송. 그렇죠. 근데 그걸 지적했다고 뭐 이 사람이 뭐 심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장동혁은 그냥 장해찬과 김민수 함께 망하기로 작정을. 아니 근데 그래도 어쨌든 이제 너무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내가 좀 태도를 바꿀게. 나 18명 중에 한 명이었어. 나 국회에서 그때 그 비상계엄 해제한 18명 중에 한 명이었어. 이제 이런 얘기까지 지금 했어요. 근데 좀 너무 모순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사건 조사하는 그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들이받는 손은 돌려 쳐 죽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들이받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한동훈이냐, 뭐 누구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는 상황이고요. 한동훈인 것 같아요. 한동훈이 돌로 민주주의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올렸어요. 그러니까 본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돌로 들이받는 손은 돌로 쳐 죽이겠다. 너무 센 무서운 말을 막 했고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소가 본래 들이받는 버릇이 있고 임자가 즉 주인이 그로 말미암아 경고까지 받았는데도 단속하지 않아서 사람을 받아 죽인다면 그 손은 돌로 쳐 죽일 것이고 그 임자도 죽이겠다. 이게 도대체 교수님이라는 분이 하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이다. 경고를 받았음에도 단속하지 않았다면 소가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주인도 함께 죽일 것이라고 명하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애들어서 말했습니다만 친한 게 니네 조심해. 내가 그 한 예로 김종혁 먼저 죽여줄게. 이러면서 사실은 당원권 정지 2년 시킨 거거든요. 김종혁 위원장이래. 김종혁 전 최고 열받아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 이랬어요. 하필 또 그런 걸 인용할 때 성경에 나오는 걸 인용을 해요. 성경은 뭐 네. 자애와 사랑을 베풀고 뭐 포용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무슨 잡탕 정당도 아니고 종교 잡탕 정당도 아니고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 복음주의 정당 같은 느낌으로 전 사람들이 전부 다 들여다 보면 전부 개신교야. 그러다가 너무 또 이상해요. 뭐 근데 선거 때는 평소에는 신천지하고 통일교를 놀다가
뭐 뭔가 화날 때는 갑자기 기독교 근본주의로 돌아가요. 참요. 아유, 아니 자, 그러니까 친일 식민사관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독립기념관장은 또 뭐 무슨 독립기념관에서 예배를 맨날 예배를 하는 보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 제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농담 드리면 이게 소가 저희가 이제 소를 키웠거든요. 어려서부터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필이면. 그래서 이 충청도 사투리 뜸배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가 이제 계속 들이받는 거를. 들이받는 걸 뜸배질이라고 하는데 뜸배질을 돌로 막을 수 있다고요? 진짜 제대로 소가 뜸배질하면 택도 안 돼요? 없습니다. 제대로 지금 뜸배질을 못 하고 있으니까 서로 지금 팽팽하게 싸우는 거고. 소가 한번 제대로 뜸배질하면 장정 한 서너 명이 붙어도 못 말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되지도 않는 걸 놓고 서로 허수아비치기 하듯이 지금 허공에다 대고 저 삿대질 하고 있는 그런 꼴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땐 장- 돌려치기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근데 지금 장동현 체제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특히 영남권 중진부터 지금 반기를 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치기 쉬운 한동훈계부터 먼저 쳐내면서 그봐 이거 나 당권 강화하는데 그냥 딴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나는 나의 계획이 있어 좀만 기다려 이거 메시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상의 이쪽에 한동훈이나 이런데 완전한 배신자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적을 만들어 놓고 그쪽을 내쳐버리면서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말 못하게 만들어 놓고 네. 당을 장동영 자기 중심으로 끌고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장예찬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도 어제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원 게시판 사건 계속 언급하면서 당내의 오래된 고름 같은 문제다. 연내의 고름을 째고 나면 새해에는 당 외부 문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성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밝혔는데요. 어쨌든 장동혁 대표 여기저기서 지금 공격받는 와중에 오늘 또 어쨌든 중요한 화답을 그냥 했습니다. 장동혁 화이팅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장동혁 대표 내년 6월까지 있어야 된다. 누군가 있어야 나타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범민주 진보 중도 진영에는 복덩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복덩이. 복덩이. 지방선거를 그냥 참패하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애쓰는 분. 근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요, 그래도요. 그래도 그래서는 안 되는데. 아이, 그럼요. 아이,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아이고. 김문수가 가니까 김민수가 왔어요. 장동희 지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다음에 전환길이 요즘 미국에서 안 들어오니까 장혜찬을 끌어들인 거예요. 이렇게 봐야 돼요. 전환길이 와서 말을 해줘야 되는데 안 미국에서 오니까 지금 제한돼 있으니까 애들용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뭐 자기가 뭐 과대망상이죠. 아니 자기를 우리가 무슨 뭐 어떻게 한대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아무 관심이 없는데 네. 스스로 거의 자발적 망명 비슷하게 하고 안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 네 개 이제 파벌로 지금 뭐 TK 본류, 장동혁파, 그다음에 한동훈파, 지금 오세훈 뭐 저 이준석파 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막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현상에 집착해서 서로 파워 게임만 하는 꼴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 시간에 네. 정말 자기들의 스타트 라인을 다시 세우려는 노력 단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보수의 진정한 가치,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단어 다 어디 갔어요? 그렇죠. 그 스타트 라인에 서는 노력을 해 놓고 나머지 현상하고 싸워야지 근본적인 가치 철학에 대해서 정립을 못 하는데 무슨 스타트 라인에 제대로 설 수가 있겠어요. 나머지는 다 사상 누각이죠. 맞습니다. 자, 근데 오늘 게시판에 특이 사항이 하나 있네요. 안진걸을 국회로 보내야 된다. 안진걸만큼 잘 싸워봐라. 아이고, 이런 얘기가 지금 하루 종일 나오고 아이고 있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왜 그러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짜고 치는 거 제가 아니에요? 불쌍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아니요. 길거리에서 지금도 헤매고 있으니까. 오늘 또 국민의힘 해체 운동하고 왔거든요. 국민의힘을 해체하라. 너무 고생하니까. 예, 아닙니다. 안진걸 TV 구독 좋아요로 답해 주세요. 스픽스 200만, 노영희 TV, 안진걸 TV 일단 50만부터 가시죠. 28만, 23만. 30만이 어려워. 진짜 30만이 어렵네요. 저는 25만 9천이라니까. 25만, 23만. 네. 30만이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네, 안진걸 소장님은 특별히 개인적인 뭐 소망은 없는 것으로 보고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싸우라고 열심히 네. 좀 뒤에서 밀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계속해서 바깥으로 잘 나가서 열심히 싸워주시기 바라고요.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최저가 최적의 상품으로 안내해드리는 스펙스가 추천하는 그런 자동차 운전자 보험 플랜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도 비교가 필요합니다. 지금 가입한 회사가 제일 저렴한지 최적인지 점검하시기 바라고요. 자동차 보험이랑 특히 운전자 보험 많이 같이 가입하시는 게 많다고 하는데요. 내가 이미 가입했으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와 법이 갈수록 강화되고 매번 바뀌기 때문이죠.
중요하죠. 여러분의 운전자 보험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운전자 보험이 없는 분도, 이미 가입되어 있는 분도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1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비교 분석해서 안내해 드리니까요. 더 착한 자동차 비교 견적 스픽스 운전자 플랜 여러분들께서 한번 꼭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44-1226 1644-1226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투뿔 1+1 아니요, 1+1이 아니죠. 원뿔뿔이죠. 예, 투뿔 한우가 단돈 12,000원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한우 투뿔 눈꽃 로스입니다. 최고 등급 한우 중에서도 살깃살을 구워서 먹기 좋은 최적의 두께로 썰어냈습니다. 이름처럼 고기결 사이사이 아름답게 박힌 마블링이 특징입니다. 진한 육향과 풍부한 육즙 그리고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데요. 고단백 부위라서 다이어트 식단으로도 최고이고요. 아주 고소합니다. 오직 스피스 공동 구매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가격. 200g 한 팩이 단돈 12,000원입니다.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께 제가 강추해드리는 프렌치 페이퍼 펜션 광고드립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은 와, 어떻게 저렇게 모두 다 전 객실이 바다를 향해서 저렇게 예쁘게 만들어졌을까요? 저게 경북 울진에 있는 프렌치 페이퍼라고 하는 그런 펜션의 전경인데요.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경북 울진은 해돋이하기 너무 좋은 곳인데요. 해돋이 2박 3일 패키지를 12월 30일부터 1월 1일까지 특가로 모십니다. 010-5550-7219 010-5550-7219인데요. 전 객실이 오션뷰이고요. 총 22개의 객실이 있습니다. 원룸형, 복층형, 풀빌라 원룸형, 풀빌라 복층형이 있는데요. 제일 비싸도 2박 3일 가격이 9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너무너무 싸죠. 이게 지금 가장 가격이 비싸다는 가장 성수기라는 12월 30일부터 1월 1일까지의 가격입니다. 너무 예쁘고요. 저거 보시면은 너무 꼭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림 같은 그런 아름다운 풍경인데요. 그러네요. 김성환 평론가도 네. 꼭 가보시고 우리 신용환 교수님도 꼭 가시면 좋겠어요. 안진걸 씨도 그렇습니다. 가족들과 한번 가세요. 정말 가보고 싶습니다. 네, 아니 이게 패키지 포함해서 혜택이 있는데요. 아메리카노 예. 2잔 무료 드리고 조식도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1월 1일 해돋이 시간에는 따뜻한 어묵도 같이 드린다고 합니다. 와. 꼭 연인과 가족과 함께 가시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특별 제휴 식사 혜택이 있습니다. 후포항에서 이 대게를 아마 먹을 수 있나 봐요. 프렌치 페이퍼 투스국의 전용 서비스로 홍게 2인 세트 10만 원이고요. 여기에 홍게 라면이나 물회 중에 택1 서비스가 제공되고요. 대게 2인 세트는 16만 원에 버터구이 1+, 대게찜 1+, 다리회 2피스. 물회나 홍게라면은 당연히 서비스로 드린다고 합니다. 와, 저도 여기를 진짜 꼭 가고 싶은데 방송 때문에 제가 못 간다고 했더니 우리 사장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오시오. 공짜로 걱정하지 말고 오시오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식구들한테 가자 그랬더니 좀 멀지 않니? 이러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서울에서 가기에는 그렇죠. 조금 그때는 조금 이렇게 성수기라서 많이 멀 것 같아서 제가 아직 정확하게 결정을 못했습니다만 혹시라도 경북 울진이 조금 가까우신 분들은 또 새벽에 움직이시면은 그렇게 안 막힐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강추해드리고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예쁜 곳을 우리가 언제 가겠어요? 김성환 평론가님 갈 거죠? 가보세요. 가실 때 저를 운전기사로 제가 운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식구 맞아서 안 돼요. 지금 차에 다 타지도 못하는데. 여러분들 진짜 가고 싶네요. 정말 가고 싶어요. 네. 저도 그 해돋이가 얼마나 예쁘겠어요. 우리가 대통령 바뀌고 난 다음에 첫 해돋이잖아요. 그러면 소원도 빌고 대한민국의 국군을 이렇게 부흥시키는 의미에서라도 꼭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싸. 중요한 건 너무 싸요. 그리고 너무너무 여기서 주는 혜택이 많네. 나는 이 대게 세트, 홍게 세트 진짜 먹고 싶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을 써야 돼요. 그래야지 경제가 돈다니까요. 신영환 선생님 저는 저 날짜면은 저 떡국 신년이 인사하러 가셔야 돼요? 정신 없어요. 그러면 충북 일대를 사타치 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요즘 충북이 희망으로 급부상되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2월 충분히 30일부터 조용히 좀 해보세요. 아, 예. 12월 30일부터 1월 1일까지 그 시기에 못 가시면 그 앞뒤로 한번 가보세요. 크리스마스 때라도 가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 기회는 너무너무 놓치면 안 됩니다. 꼭 가셔야 됩니다. 네. 박은희님, 노영희 변호사님 언제나 응원합니다.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말씀하셨으니까 꼭 가보세요. 박은희님도. 자,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또 아주 즐거운 분위기에서 여기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분들 즐거운 밤 되시고요. 저희는 완판될 때까지 혹은 우리가 여기 한번 갔다 올 때까지 계속 이 말씀 드릴 테니까 한번 신경 써서 여기 한번 문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가 지금 있지요? 010-5550-7219 010-5550-7219 전화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